안녕하십니까. 고대 구로병원의 순환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노승영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몇 차례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비온 뒤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 오늘은 부정맥 치료 후 관리와 예방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부정맥을 예방하거나 부정맥 할 때 뭔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부정맥을 치료는 치료대로 하고 그 치료 후에 과연 뭐 약물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서 그 치료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부정맥을 인제 치료하면서도 가끔씩은 이제 재발하거나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정맥이 치료 후에 그 약물 치료라든지 뭐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절로 좀 안정이 되시는 분도 있고, 체중을 빼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안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후에는 인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거냐. 사실은 여러 뭐 이렇게 음주라든지 뭐 흡연이라든지 뭐 혈압 당뇨 과연 뭐 해도 되나, 아니면 약을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부정맥이 있으면 운동을 아예 뭐 안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좀 해야 될 건지, 뭐 커피라든지 건강식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인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바른 생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하면은 이런 아무래도 건강이 좋아지고 체중도 안정되고 혈압이나 당뇨도 좀 조절이 되고 약도 잘 먹고 하면서 더 안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워낙 너무 뻔한 내용이어 가지고 치료 후에는 뭐 어떤 부정맥은 또 관리가 필요하지만 어떤 부정맥은 사실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래에서 사실은 인제 가장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질문은, 진료 보러 오셔 가지고 뭐 치료를 받으시고 시술이 어떤 잘 되면은 "부정맥이 진짜 완치될 수 있냐? 완전히 뭐 다시 평생 뭐 이런 걱정 안 하고 나는 부정맥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냐?"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하시죠. "부정맥이 약으로 없어질 수 있나?" 이제 약이 사실은 인제 부정맥이 나오는 거를 인제 증상도 완화시키고 억제를 하는 게 목적인데, 약을 먹다 보면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고, 최근 증상도 없는데 이렇게 좀 안정적인데 부정맥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이거 꼭 계속 먹어야 되나요? 이게 뭐 한 1-2년 정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계속 약을 먹어야 되나?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그럼 진짜 뭐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냐?"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외래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들은 인제 대부분 그 환자분들의 어떤 희망이 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부정맥의 완치, 뭐 약으로 그냥 없어지거나 약을 어떻게 중단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기대대로 맞춰 드린다면은 뭐 진짜 뭐 완치되고 약도 다 끊고 뭐 이렇게 뭐 그럴 수 있는 대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제 원인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이제 관리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술이 잘 돼도 약을 좀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에 따라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어떤 대답은 좀 팩트를 말씀드려서 좀 냉정하긴 한데, 어떤 부정맥의 종류, 어떤 부정맥이냐, 그리고 원인, 그리고 치료가 잘 됐느냐, 뭐 약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시술이 잘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환자 개개인마다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나서 이후에 뭐 약이라든지 뭐 어떤 관리를 할 것인지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경과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 세 가지의 어떤 요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제 치료 후에 어떤 경과로 인제 환자분이 이제 진행을 하는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치료 경과 중에서 우선은 원인, 음 이 부정맥이 진짜로 뭐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가 자기 관리로 해서 극복이 가능한 그런 종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유전성이 어떤 큰 질환이라든 이거는 사실 극복할 수는 없죠. 그리고 기저의 어떤 심장 질환, 심장의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어떤 판막 질환이라든지 심부전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은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약물 치료나 치료가 계속 가야 되고, 뭐 부정맥에 대해서도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치료 후의 경과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부정맥의 어떤 종류 및 상태,
음. 위험성을 보면은 부정맥 중에서도 뭐가 나와도 크게 문제가 없는 종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작은 부정맥은 인제 앞으로 예후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나쁘진 않으니까 좀 걱정할 필요가 없거나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중단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진행 여부 어떤 부정맥은 놔두면은 계속 문제가 되거나 나중에는 치료가 좀 안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맥의 상태에 관련해서도 치료 후의 경과가 인제 결정이 되고 어떤 치료에 대한 어떤 반응 이것들이 인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인자입니다. 이제 시술을 해야 되는 종류인지 어떤 경우에는 시술로는 좀 어렵고 약을 계속 꾸준히 투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방법의 차이가 있겠고 치료에 대한 반응, 시술을 해 가지고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부정맥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해도 다시 또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 부정맥도 있고 그런 치료에 대한 반응이 한 요소가 되겠고 만약에 치료에 대한 합병증이 막 이렇게 시술이나 이런 약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부정맥 또 관리가 필요한 부정맥으로는 이제 심방세동을 인제 들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인제 뭐 여러 차례 통해서 저랑 이대인 교수님이 인제 이런 부정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특히 인제 심방세동은 이런 뇌경색, 중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정맥이기 때문에 이게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부정맥이죠. 그래서 56세 남자분이 이렇게 심방세동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증상이 좀 이렇게 심해서 어떤 시술을 받았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심장에 좌심방이라는 데 그리고 폐로 연결되어 있는 폐정맥이라는 곳에서 대부분의 인제 한 90% 정도의 심방세동이 여기서 이렇게 폐정맥에서 생겨 가지고 심장 쪽으로 들어와서 인제 부정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점이 거기를 인제 열을 살짝살짝 가해 가지고 부정맥이 나오는 곳을 절연을 시키는 방법의 어떤 시술인데 이후에 인제 잘 치료가 돼 가지고 증상도 보이지가 않고 1 년에 한 번 심전도 했는데 뭐 72 시간 심전도 요즘에는 뭐 며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도 심방세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5년 내 기간 동안 전혀 뭐 재발하거나 나타나지는 않고 또 환자분이 또 관리를 하셔 가지고 예전에 많이 인제 과음을 하셨는데 그거를 중단을 하고 절제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과연 심방세동은 완치가 된 건지 그게 사실은 뭐 환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인제는 걱정할 필요 없냐? 전혀 뭐 이렇게 뭐 약을 먹거나 재발의 위험성은 전혀 없나? 뭐 약을 꼭 안 먹어도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약을 중단을 했는데도 부정맥이 꽤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보이지를 않으면은 치료가 어느 정도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심방세동의 어떤 기전 자체가 이런 심장의 노화랑 관련이 있고 시술도 모든 심장의 전체 부위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후에도 관리는 좀 필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심방세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겠고요. 음. 그래서 부정맥 치료 후 관리와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면은 이런 심방세동의 어떤 원인이라든지 부정맥 상태 또 심방세동이 사실 놔두면은 진행도 하고 좀 위험성이 있는 부정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고 치료로 어떤 그 시술로 잘 되는지 시술 이후에도 재발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사실은 인제 그 이 부정맥이 어떤 '완치라는 거를 쓸 수 있을까?' 하는데 인제 좀 이렇게 여러 의사들마다 좀 이게 견해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인제 이런 부정맥은 어떻게 보면 인제 암과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게 암에 한번 걸린 분들은 환자분들이 본인은 어떤 '암 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암이 이렇게 완전히 뭐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용어를 보면은 우리가 관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암이 치료를 통해서 뭐 수술받고 뭐 항암이나 뭐 이런 방아선 이런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뭐 몇 년 동안에도 안 보이고 전혀 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증상이 뭐 거의 없는 상태 또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인제 관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간암을 예로 들면은 뭐 간이 어떻게 보면 존재를 하는 한은 사실은 간암이 이렇게 어디 부위든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뭐 수술이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치료가 잘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쪽이라든지 다른 부위에서 또 이렇게 또 재발을 하거나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해라는 용어는 반드시 암이 완전히 치유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발견되지 않거나 뭐 검사에선 전혀 안 되고 생활에도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활동성이 낮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부정맥도 어떻게 보면은 치료가 잘 되면은 심장을 어떻게 보면은 뭐 완전히 뭐 수술로 떼어내거나 뭐 제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뭐 완치라고 하지는 않고 근데 보통은 이제 관해까지는 시술이 잘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뭐 심장의 모든 뭐 여러 부분을 다 이렇게 뭐 시술을 하거나 제거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맥에 대해서 이렇게 종류별로 좀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이런 암내 좀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좀 천차만별이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음. 그래서 부정맥 종류에 따라서 오늘은 인제 뭐 사실은 여러 가지 부정맥이 있고 서로서로 예후라든지 치료 방법, 원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종류별로 치료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제 한번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린 주제가 급사를 일으키는 심실 부정맥이 있었고 심실성 부정맥 모든 위험한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위험한 거 제가 무서운 얘기를 이제 많이 그 2주 전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급사 예방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는 그 편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심실 조기 수축이라고 하는 뭐 검사해 보면 사실은 누구나 이렇게 조금씩은 있는데 굉장히 증상이 이렇게 심해 가지고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이런 종류의 부정맥하고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젊은 사람에게서도 많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종류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부정맥 어떤 심방세동에 대해서 이렇게 종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부정맥 진단을 위해서 진료실에서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첫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은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으면은 빈도라든지 지속 시간 또는 유발 인자를 이렇게 의사한테 꼭 얘기를 하셔라. 그리고 부정맥 증상 두근거리는 게 있을 때 어지럼증이라든지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지도 꼭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자가로 측정한 맥박이 있다면은 또는 스마트워치나 이런 데서 뭐 재신 게 있다면은 그런 심전도를 제시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기 관리라든지 예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어떤 부정맥인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맥의 이름을 확인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정맥이 진단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들었지만 환자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뭐 어떤 부정맥인지는 사실은 잘 뭐 인지를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특히 병원에서 아예 인제 그런 얘기를 못 들으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료를 이제 보고 나서 뭔가 진단이 됐다면은 물론 치료까지 들어가면은 사실은 더 확실히 아시겠지만 워낙에도 검사에서 어떤 부정맥이 있는지 그 부정맥의 이름을 뭐 적어 달라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들어 가지고 기억을 하신다든지 그래야지 뭐 우리가 뭐 예방을 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부정맥인지 꼭 이름을 인제 그 물어보셔 가지고 의사한테 확인을 하시는 게 인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심실 조기 수축이라는 어떤 그 양성의 부정맥인데 이거는 환자분들마다 뭐 원인, 예후, 치료가 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에서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심장이 뛰다가 심장이 덜컹 하는 그런 종류의 부정맥인데 환자분들이 전혀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고 하루에 두세 번 나와도 이거를 다 감지해 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실 조기 수축이 보면은 이런 심장의 심실이라는 데서 이 정상 맥박이 나오는 부위보다 또는 다른 데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심장을 약간 덜컹덜컹 출렁출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심장에 다른 병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좀 위험성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심실 조기 수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증상이 심한 분들이 있는데 뭐 맥이 건너뛰거나 뭐 매일매일 막 몰아치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주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앉아 있거나 자려고 누웠을 때 또는 가슴이 답답한 경우도 있고, 어지럼증이나 뭐 기력이 없다 또는 기침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스트레스, 불면, 피로로 증상이 악화가 됩니다. 근데 이 부정맥 중에서는 이게 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몸 상태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영향을 받는 종류들이 있는데, 이 심실 조기 수축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제 어떤 몸의 컨디션이라든지 다른 장기의 어떤 영향을 좀 이렇게 심장이 받아 가지고 이런 부정맥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부정맥입니다. 이 좀 어려운 그림인데 심장에 이런 뇌랑 해 가지고 여기서 인제 척추에 신경이 이렇게 척수를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제 이런 줄이 달려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심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장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신경이 여기뿐만 아니고 뭐 식도라든지 위장이라든지 뭐 다른 장기에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이 몸 상태에 따라서 혈압이나 맥박을 조절을 하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맥박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맥박이나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음 신경에서 신호를 보내 가지고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맥박이나 혈압을 좀 올릴 수 있게 조절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경절에서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 가지고 결국에는 심장의 어떤 세포에 영향을 인제 주는 건데, 그래서 소화가 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잠을 못 자거나 피로가 쌓이거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뭔가 긴장 상태에 있거나 그러면은 심장에서 맥박도 올라가지만 아까 같은 그런 부정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실 조기 수축이라는 거는 이런 신경에, 물론 다른 부정맥도 그렇지만 신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예전에 보면 인제 코로나 이후 때도 저런 인제 심실 조기 수축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거나 잠을 며칠 인제 못 자거나 뭐 아니면은 시험을 좀 앞두고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이런 몸 상태랑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조기 수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몸 상태가 호전이 되면은 이런 부정맥도 좀 없어지거나 이렇게 증상이 조절이 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실 조기 수축의 어떤 증상을 보면은 병 자체는 그렇게 뭐 위험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증상을 보면은 이렇게 파도처럼 몰아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제 인제 감기를 앓고 나서 몸이 좀 회복이 됐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뭐 이렇게 막 두근두근한다든지 그런 게 그 매일매일 막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듯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런 심실 조기 수축은 몸 컨디션과 관련해서 이렇게 폭풍처럼 확 왔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검사할 때는 또 착 가라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인제 모양이 양상이 이렇게 파도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실 조기 수축이 만약에 치료가 됐다, 뭔가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몸이 인제 그 좀 컨디션이 돌아오도록 본인이 인제 좀 이렇게 쉬고 나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인제 대입해 봐 가지고 이 심실 조기 수축을 어떻게 예방할 건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보면은 없어지거나 극복이 가능한지,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실이라는 어느 부위에서건 이런 조기 수축은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안 나와도 딴 데서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온 부위에서는 더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피곤했다가 좀 쉬면 좋아졌는데 또 뭐 한 며칠 몇 년 뒤에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뭐 위험한 거는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뭐 본인이 인제 검사를 이 심실 조기 수축으로도 검사를 받으러 가면은 반드시 병원에서는 심장 초음파를 할 텐데, 그런 기저심장 질환이 있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고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약물 치료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에 따라서 추후에 치료가 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드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혈압이 많이 높아 가지고 이런 경우도 혈압약을 굉장히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정맥 상태를 보면은 사실은 기저심장 질환 여부에 따라서 위험성이 달라지니까 위험성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면은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가 심장 기능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크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뭐 약을 좀 줄이거나 아예 뭐 증상만 좋아지면 좀 끊어 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라든지 뭐 증상을 보고 인제 관리랑 예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치료 방법으로는 시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너무 부정맥의 빈도가 많으면은 시술을 할 수도 있는데 시술에 대한 반응이 뭐 꽤나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빈도가 반복되거나 연달아서 나오면은 시술도 할 수가 있고 뭐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증상을 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되면은 뭐 약도 사실은 이게 뭐 진행을 하거나 나타나서 갑자기 뭐 돌아가시거나 이런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은 아예 약도 중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심실 조기 수축의 관리를 정리를 해 보면은 심장에 기저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위험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약을 드시고 나서 없어진 다음에도 적절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장단점을 보고 약물 치료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심장의 구조에 만약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몸 컨디션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운동을 한 후라든지 아니면은 잘 때라든지 이런 몸의 상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심장에 붙어 있는 신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그런 컨디션이 좀 좋아지면서 없어지고 잠잠해지면은 심전도에서 많이 이렇게 안 나오면은 뭐 약 중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원인에 따라서 심장에 기저질환에 문제가 없으면은 약 중단도 가능하고요. 또는 개인적으로 유발 또는 자극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감기라든지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생긴 것들은 좀 그 원인이 없어지면은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인제 피로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런 부정맥 치료에 좀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이렇게 심실 조기 수축 때문에 심하면은 약물 치료 그리고 어떤 원인 억제 아무래도 심장의 기저질환 치료라든지 자율신경 때문에 이렇게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은 운동을 좀 꾸준히 맥박을 좀 올릴 수 있는 운동을 유지를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 주면은 이런 부정맥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심실 조기 수축은 어떻게 보면 충분한 어떤 적절한 약물 치료와 본인의 어떤 관리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아 이 부정맥으로 죽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관리들이 동반이 되면은 충분히 이렇게 잘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정맥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애플워치 심전도에서 이게 이제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워치에서 기록을 보면은 이 부정맥이 꽤나 인제 그 유용하게 이용돼서 부정맥이 잘 나올 수가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심장이 한 100회 정도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 부정맥이 있을 때는 거의 한 160회, 170 회까지 이렇게 심장이 운동하는 것처럼 다다다다 이렇게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맥이 있을 때는 사람이 인제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경우에는 증상이 이제 갑자기 발생하면서 너무 심장이 빨리 뛰면 어지러움증이 인제 동반이 되고 한 5 분에서 10분 이상 인제 지속이 될 수가 있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지속 시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발생 빈도는 아까 인제 그런 심실 조기 수축은 매일매일 나오지만 이거는 매일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 달 또는 수년에 한 번이고 몰아치는 경우도 있고 맥박이 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을 인제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아마 인제 그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이런 부정맥으로 가면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인제 그 시술을 얘기를 합니다. "시술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은 "시술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제 의사들이 보통 이제 보는 인제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이 부정맥은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고 인제 결정을 한 거에서도
이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경우에는 위험성보다 시술에 대한 위험성보다 시술이 잘 돼서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진짜 거의 완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정맥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퍼센트가 높아서 이렇게 병원에 가면은 당연히 시술을 하거나 이런 그 의사들은 시술을 권장을 합니다. 우선은 약물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정맥을 약으로 인제 억제를 하거나 증상이 나타날 때만, 왜냐하면 1 년에 한두 번 정도 나타날 때는 약을 매일매일 드시는 것도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때만 인제 복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횟수가 좀 자주 나온다고 생각이 되면은 아예 처음부터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인제 매일매일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인제 시술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시술로 생각하면은 이 시술 시간은 뭐 대부분은 부정맥이 잘 유발이 돼서 자기 모습을 잘 보여주면은 1 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좀 위치가 어렵거나 유발이 안 되면은 좀 길게도 걸립니다. 완치될 확률, 이 부정맥이야말로 사실은 완치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심장에 이 부정맥의 원인은 이 만드는 곳이 굉장히 정해져 있거든요. 심장에서 전기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심장에서 흘러가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이 부정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상 전기 회로가 1개 아니면 2개 정도 이렇게 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심장에 전기가 흘러가는 길이 하나여야 되는데 양쪽 길이 있어 버리니까 전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부정맥을 만드니까 이 필요 없는 선천적으로 있는 이 전기 회로를 없애 버리면은 치료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완치될 확률이 위치에 따라서 또는 어떤 원인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지만 90 에서 통계적으로도 98% 시술 한 번만 받으면은 이 정도로 부정맥이 잘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시술이 잘 되면은 이런 부정맥 약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안 드시는 거죠. 하루 이틀만 입원해서 인제 시술 받고 고생을 하시고 하면은 인제 평생 이런 부정맥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극도화 절제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심장 안에서 이렇게 부정맥이 있을 때 선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열을 살짝 가하거나 요즘에는 뭐 이렇게 차갑게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부정맥을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전 시간에 인제 이대인 교수님께서도 한번 이런 데에 대한 내용을 하셨을 텐데, 지금도 보시면 심장의 전기가 이렇게 한쪽 길로만 내려가야 되는데 전기 회로가 이렇게 하나가 더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게 되니까 인제 부정맥 시술방 안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 부정맥이 나오는 만들어내는 그 이상 전기 회로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있는 거를 열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없애 주면은 치료가 잘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워낙에도 인제 이런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은 뭐 나중에 병원에 이렇게 계속 약을 드시거나 시술이 잘 되면은 잘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치료를 아까 보여 드렸던 그런 요소에 따라서 살펴보면은 시술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없어지거나 극복이 사실 가능한데, 시술이 없다면은, 시술을 안 한다면은 이 부정맥이 약을 드셔 가지고 없어지거나 연세가 드시면 더 많이 나오거나 자주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맥 상태로 보면은 이 부정맥은 뭐 이것 때문에 뭐 돌아가시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쪼끔 이렇게 계속 놔두면은 자주 생기면 심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고 증상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럽거나 굉장히 숨이 차거나 인제 그럴 수가 있고, 또 나이가 들면은 또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발생 빈도가 좀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근데 워낙에도 치료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시술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치료가 잘 되면은 뭐 나중에 관리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시술 후에 생활 습관 교정 또는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뭐 술을 드시건 담배를 태우시건 뭐 운동을 안 하건 이런 것들이 뭐 시술이 잘 되고 그러면은 이상 전기회로를 시술로 이렇게 끊어 놨으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활해도 뭐 크게 뭐 재발하거나 이런 게 없고, 만약에 시술 후에도 그런 전기회로가 좀 남아 있다면은 뭐 조심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재발할 수가 있고 워낙에도 시술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정맥은 치료가 잘 되면은 시술이 잘 되면은 굉장히 예후가 좋다. 환자분들께 이제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분들은 뭐 증상이 이렇게 뭐 그 약을 드시면은 잘 조절이 된다고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고 또 스스로 이 부정맥이 나왔을 때 이게 배에 힘을 주거나 숨을 이렇게 들여마 참거나 하면은 이 부정맥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시술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인제 가끔 뵙는 분들이 인제 연세가 인제 고령이 되셔 가지고 암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 몸이 안 좋으니까 이런 부정맥들이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정맥이 그런 다른 병들과 겹쳐져 가지고 이렇게 그런 기저암이라든지 폐렴의 치료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컨디션이 좋고 할 때 아예 인제 시술로 해 가지고 이런 완치를 시켜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인제 심방세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인제 또 질문을 이렇게 주신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서 인제 좀 궁금하신 그 내용들 이렇게 써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몇 가지 읽어 보면서 이렇게 좀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은 그 IMT 2.2 밀리라는 거 뭐 플레이크도 없다고 하는데 굉장히 전문 용어를 쓰시네요. 이거를 인제 줄이는 방법이 없나? 뭐든 다 하실 생각이 있고 뭐 살도 빼시고 이거 아주 뭐 그냥 목표는 1.5 일단 스타틴을 드시고 있고 운동도 하시고 있고 어 사실은 이게 이 IMT라는 거는 인제 우리가 그 들어가서 이 혈관을 이렇게 째서 이렇게 그 보게 되면은 이 동맥경화라는 게 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제 초음파로 보통은 이렇게 보고 인제 그런 동맥경화 같은 게 혈관 안에서 좀 찌꺼기 같은 게 이제 껴있는 거고 이게 인제 너무 이렇게 진행을 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플레이크라고 하는 이 IMT 이런 그 안에 이런 혈전 같은 게 뭉쳐가 들어있다가 이게 가끔씩은 이렇게 툭 터지면은 혈관을 막거나 인제 뇌경색이 그 머리 쪽 혈관으로 올라가서 중풍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사실은 뭐 1 밀리 이상 이제 두꺼워져 있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고지혈증 이상 지질혈증의 약 스타틴을 이렇게 드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인제 스타틴을 잘 드시고 관리가 되면은 뭐 어떤 연구에서는 좀 호전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은 그래도 쪼금 이렇게 좀 좋아질 수 있는 뭐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쉽게 이렇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좁아진다고 해서 뭐 누구나 점점 다 자라나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쪽이 좁아져서 꼭 나중에 뭐 연세가 되시면 완전히 막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진행 속도도 우리가 인제 완전히 예측을 할 수는 없고 또 스타틴이라는 이런 약을 드시면은 그런 것들이 예방이 되거나 어떤 연구에서는 쪼끔 줄이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시고 약도 이렇게 잘 드시면은 좀 이렇게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쪼끔 이렇게 줄이거나 예방을 할 수는 있는데 아예 못 줄이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는 않다. 뭐 그래서 생긴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데 또 다른 혈관이라든지 또 다른 위치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는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께도 경동맥 초음파에서 이분도 인제 협착이 이렇게 좀 있으셨고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주셨어요. 이게 총 콜레스테롤이 164 중성 지방이 108 뭐 LDL 수치가 99 정도고 심장 초음파 그리고 심장 CT까지 찍어야 되는 건지 갑상선암 수술을 해서 방사선에 많이 민감해서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시죠. 심장 CT는 방사선량도 어마무시하다. 사실은 뭐 근데 뭐 결국에는 검사라든지 약물 치료는 장점이 더 커야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심장 검사를 이렇게 유튜브 인터넷이나 이렇게 많은 걸 보시니까 관상동맥 여기는 CT로 봐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봤자니 이제 방사선이 겁나고 안 봤자니 뭔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길까 사실 걱정이 되시죠. 왜냐하면은 인제 동맥경화라는 게 목의 혈관에 어떤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른 혈관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력이라든지 유전성도 사실은 좀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남자분이고 41세 환자분이 사실 동맥경화가 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조금 이렇게 그 영향을 줄 수 있고 뇌혈관이라든지 심장혈관에 이렇게 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다른 분들보다는 높은데 사실은 증상이 이렇게 심한 게 아니거나 뭐 심전도를 찍었는데 뭐 이상이 없다면은 뭐 의사마다 좀 차이는 있고 물론 CT를 찍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기는 하지만 뭐 당장에는 뭐 증상이 사실 흉통이 있거나 가슴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뭐 CT까지 이렇게 좀 그런 거는 좀 의사분과 꼭 찍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담당 선생님과 뭐 이렇게 이런 동맥경화 때문에 찍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이상이 있어 가지고 찍어야 되는 건지 심장 초음파를 먼저 해 보고 거기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당연히 인제 검사를 장점이 높으니까 인제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CT는 사실은 뭐 방사선약 뭐 이런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물론 막 몸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로 심장 CT의 방사선량이 진짜로 뭐 뭔가 기형을 일으키거나 암을 일으키거나 그 정도로 CT의 방사선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인제 아무래도 그런 검사를 해야 될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이렇게 좀 낮고 위험성이 적어야지 인제 그 하는 거라서 뭔가 통증이 있거나 심전도라든지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 혈관 문제가 의심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쪼금 다시 생각을 좀 곰곰이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까지만 보고 또 저희 강의를 좀 이어서 해 보고요. 권태호 님께서 "저희 어머님도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어서 약을 복용 중이신데 약으로 부정맥이나 심장 질환을 예방을 못 하나요?" 당연히 뭐 고혈압과 당뇨를 잘 조절하는 게 부정맥이라든지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 사실은 이 유전성이나 가족력이 사실은 크거든요. 뭐 심장혈관 문제가 있거나 중풍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가족분들이 다 중풍을 똑같이 걸리거나 심장의 혈관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아닌데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은 그게 유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제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을 드셔야죠. 근데 이제 혈압이나 당뇨가 인제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놔두면은 약으로 인제 심장의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정맥이라는 심장 질환을 꼭 약을 드셔 가지고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혈압과 당뇨를 자기가 체중도 빼시고 뭐 이런 걸로 하면은 약을 안 먹어도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관리도 하시고 약도 같이 드시고 물론 좋아지시면 약도 줄이거나 또 진짜 좋아지면 좀 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과 그런 관리를 같이 하시는 게 부정맥이나 심장 질환을 이렇게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선 질문은 저희가 끝나고 다시 한번 좀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음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저희가 이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심전도 보면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심장이 실제로 뛰는 게 굉장히 좀 불규칙하게 뛰고 심장의 특정 부위가 이렇게 덜덜덜덜 이렇게 떨리면서 심장 안에 혈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중풍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인제 이런 부정맥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옛날에 드라마 보면은 항상 회장님이 혈압 때문에 뒷골 잡고 이렇게 쓰러지시거나 심근경색이 와 가지고 이렇게 드라마에서 굉장히 그런 안 좋은 상황들 또 자식들이 이렇게 뭐 유산을 가지고 싸우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이런 웰컴 투 삼달리라는 드라마에서는 이게 그 주인공 중에 한 분이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녀 일을 하시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방세동 특히 부정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나 인지도가 좀 올라간 제 입장에서는 약간 기념비 같은 이런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방세동은 보통은 중년 이상에서 많이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네요. 30세 이상부터 조금씩 이렇게 빈도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발생도 하고 특히 심장병이 있거나 심비대 뭔가 다른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 음주, 비만, 수면 무호흡증과도 관련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심방세동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우선은
심장의 노화. 나이가 들수록 심장의 섬유화가 되면서 심장이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아까 인제 질문하신 것처럼 혈압, 당뇨, 갑상선 그리고 콩팥이 안 좋은 경우 그리고 폐에 문제가 있어도 이런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고 심장 자체의 어떤 문제들도 이런 부정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아주 크지는 않지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없어지는 인자는 아니고 조절을 인제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치료 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 및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과도한 음주의 반복이 사실은 부정맥을 일으키고 술 마시면 좀 관련이 있거든요. 비만, 살찐 거, 뭐 카페인, 흡연, 스트레스, 수면 무호흡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본인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치료 후에 부정맥의 어떤 뭐 재발이라든지 이런 그 건강 자체에 좀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방세동에 대해 연구된 걸 보면은 과연 원인이 뭐냐? 근데 크게는 이 심장의 노화랑 관련이 있고 연세가 드시면은 나이가 많아지면은 심장이 좀 딱딱해지거든요. 커지기도 하고 변형되고. 그래서 한 연구팀에서 이제 좌심방에 심장에 이 부정맥이 나오는 주로 나오는 곳에 MRI를 이렇게 찍어 보니까 이 파란색은 심장이 좀 깔끔하고 이 심장 근육이 살아있는 건데 이 하얀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심장의 이런 부분이 인제 섬유화가 돼서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심장 근육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런 섬유질 같은 걸로 좀 대체가 되면서 심장 근육의 펌프질하는 힘도 떨어지고 심장이 딱딱해지면서 심장이 커지고 변형이 되고 그래서 심방세동이라는 질환이 어떻게 보면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고 심방세동의 어떤 앓은 기간이 가지고 있는 기간이 오래되면은 이렇게 심장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사실 심장의 노화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치료가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이게 뭐 노화를 뭐 다 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뭐 전극도자라든지 풍선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새로 시작된 펄스장이라든 이런 시술을 통해 가지고 심방세동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시술로 부정맥이 잘 치료되면은 심장의 노화 이런 섬유화가 진행하는 거를 더디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흐르는 세월을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심장의 노화가 진행된 것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부정맥을 앓은 초기에 시술이 잘 되면은 심장의 노화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는데 좀 오랫동안 놔뒀다가 치료를 하면은 그런 노화가 여전히 인제 심장에는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방세동 치료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지 원인이 없어지거나 극복이 가능한지 심장의 노화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또 심부전이라든지 기저혈압 뭐 다른 원인들 심장 혈관 문제 이런 게 있으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약을 잘 드시는 게 심방세동 예방을 위해 필요하죠. 또는 부정맥 상태를 봤을 때 위험성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재발을 하거나 또 나타나면은 뇌경색이 올 수가 있고 부정맥 시술로 해 가지고 치료가 잘 돼도 이전에 뇌경색이 있었다든지 또는 뇌경색의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그런 중풍 예방하는 약을 치료가 된 이후에도 꾸준히 드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치료에 대한 반응으로 보면은 아까 발작성 상심성 빈맥 정도는 아니지만 치료를 했을 때 꽤나 좀 호전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을 해 가지고 잘 치료를 할 수 있다면은 시술을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부정맥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시술을 해야지 더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꼭 인제 그런 것들이 시술로 치료가 잘 될지를 그 담당 그 의사하고 꼭 이렇게 잘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이후 관리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재발의 확률을 줄이고 심장의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시술 이후에도 심방세동을 만들었던 그런 요인들, 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어떻게 보면 관리가 좀 필요하고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심방세동하고 이미 심장의 섬유화가 많이 진행이 된 만성화된 상태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더 안 좋아지면 시술을 하자. 뭐 놔뒀다가 그냥 뭐 안 좋아지면 치료하자. 뭐 이런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이제 주로 말씀드릴 게 바로 이제 음주가 되겠는데, 사실 심방세동 어떤 발생에 대해서 이렇게 음주가 좀 관련이 있거든요. 과하게 음주를 하거나 뭐 매일매일 드신다 이런 것들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맥박을 빠르게 하고, 아까 보여드린 심장에 붙어 있는 신경에도 영향을 주고 심장 조직이나 염증 반응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하응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풍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술을 드시면은 위장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또 그 약의 농도에도 영향을 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인제 어떤 수면의 질이라든지 전반적인 체중을 좀 늘린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정맥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시술 후에 시술이 잘 되면은 환자분들이 꼭 물어보시거든요. 아니 치료가 되고 시술도 잘 돼 가지고 몇 개월 이렇게 잘 부정맥도 없는데 인제 뭐 좀 마셔도 되나요? 이렇게 좀 "몇 잔까지 마셔도 되나요?" 이렇게 좀 꼭 물어보십니다. 또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인제 이런 걸 꼭 질문을 하시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시술 후의 음주가 재발과 인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술을 하고 나서 여기가 시술 부위가 잘 차단이 된다고 해서 나머지 심방에서도 이론적으로 심방세동은 심방에 어디서나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에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시술 후에 사실은 음주를 중단을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연구에서는 음주 단독으로 시술 후의 재발과 인제 관련이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이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뵀던 분들은 어떤 예전에 심장에 시술 받기 전에 술을 계속 드셨다가 시술을 받고 나서 치료가 잘 되니까 또 그 뒤에도 술을 계속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재발을 안 하고, 원래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술을 계속 드셔도 사실은 재발을 안 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인제 뭐 그런 분들이 술을 인제 계속 드시면은 이 부정맥뿐만 아니고 이 심장 자체가 부정맥이 생겼다는 거는 심근 자체가 그런 술에 좀 취약한 거기 때문에 잘 드시고 못 드시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가능하면은 좀 줄이는 게 좋죠. 그래서 완전히 금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 소량의 음주는 반드시 뭐 이렇게 뭐 꼭 드시면 큰일 난다, 시술 이후에는 그런 근거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좀 즐기는 그런 분 뭐 정도라면은. 그래서 인제 좀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보여 드리려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시술 후에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면은 시술 후의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인제 미국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280명 정도 심방세동 시술을 하고 뭐 시술을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뭐 비만이라든지 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뭐 담배를 태우시거나 술을 계속 이렇게 먹거나 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을 골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조절하는 것과 그냥 뭐 일상적으로 그냥 뭐 "체중 좀 줄이세요. 뭐 담배 좀 끊으세요." 이렇게 뭐 하는 것을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자를 조절을 했냐,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계속 자주자주 체크하면서 약물 치료 유지를 하고 체중 감량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이 환자분들이 평균 체중이 BMI 체질량 지수가 33에서 29로 결과적으로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170 이면은 체중이 뭐 외국 사람이니까요, 95 킬로그램에서 83 킬로로 이렇게 줄였고, 담배를 이제 끊도록 계속 약 드시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속 전화해서 "담배 태우시냐?" 뭐 이런 것들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간섭을 해 가지고 금연을 하게 하고, 알코올 이게 중요한데 얼마까지 이렇게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인제 연구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권고를 한 거는 뭐 사실 근거가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과량의 술이라는 게 정말 어느 정도냐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소주 그 일주일에 소주 반 병이야. 맥주 750, 와인 2 잔, 고량주 제가 종류별로 봤습니다. 고량주 1-2 잔, 위스키 스트레이트로 기준 한 2잔 정도. 일주일이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거 가지고 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술을 좀 줄여 가지고 관리해야지, 이 정도로 줄여야지 사실은 시술 후에 좀 이렇게 심장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결과가 좀 이렇게 좀 놀라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술이 잘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잘 되면은 앞으로 경과가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10년 전의 경과이기 때문에 지금 시술의 어떤 의사들의 실력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이 정도까지 재발할 거는 좀 쉽지는 않은데 100명 중에 공격적으로 위험 인자를 조절한 환자군에서는 100명 중에 40명 정도가 재발을 했다면은 느슨하게 위험 인자, 살도 좀 덜 빼고 체중도 변화가 없고 뭐 약은 그냥 드시는 대로 드시고 했던 분들은 거의 80%가 이렇게 재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 한 5배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 요즘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인제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위험 인자 조절이 과연 이렇게 시술 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특히 인제 체중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체중 관리를 잘 하시고 하는 게 시술 후에 관리에도 꼭 도움이 되겠죠. 음.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잘 유지하고 이렇게 근육량을 늘리는 게 또 도움이 되는데 물론 운동의 강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이렇게 약간 땀이 나는 정도이지만 숨은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할 정도로 맥박수를 좀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냥 너무 천천히 걷는 거는 사실은 도움은 크게는 안 되는 거죠. 약간 좀 그 강도가 적응이 되시면은 맥박수를 좀 올릴 정도로 강도를 올려서 유산소 운동이라도 이런 것들 그리고 좀 중간 정도 중량의 근육 운동을 여러 번 하시는 거. 너무 무거운 거 가슴에 부담되는 거 말고 좀 중간 정도 중량으로 여러 번 근력 운동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 전에 점검하셔야 될 그런 사항은 혈압이나 맥박이 정상이고 운동할 때 호흡 곤란이나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숨차거나 어지럽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상의가 필요하고 날씨가 더울 때는 갑자기 이렇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은 이렇게 실신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겨울에는 혈압이나 맥박의 변화를 유발해서 갑자기 등산 갔다가 겨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여름철에는 특히 날씨랑 기온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흡연 백해무익합니다. 이거는 뭐 음주랑 소량의 음주와 상관없이 사실은 반드시 끊으시는 게 좋고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부정맥에도 영향을 주지만 이런 흡연을 하시면은 심근경색이라든지 심방세동 안에 혈전, 뇌경색, 중풍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은 반드시 끊으시는 게 심장 및 부정맥에 대해서 아주 좋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사실은 한 잔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요. 특히 인제 그 오후에 한 3-4시 이후부터 드시면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고 이 이뇨 효과, 소변을 좀 마렵게 하는 효과가 카페인에 있기 때문에 좀 수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과량이 아니고 한두 잔 정도 오전에 이렇게 드시는 거는 이게 뭐 커피가 이렇게 크게 뭐 심장이나 부정맥에 뭐 영향을 많이 주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은 부정맥의 종류 그리고 원인, 치료에 따른 부정맥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정맥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원인 및 치료에 대한 반응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서 이런 치료 후에 예후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사와 좀 이렇게 주치의와 상의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부정맥과 본인 부정맥의 이름 그리고 심장 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치료는 그렇지만 이런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유튜브도 포함해서 뭐 저도 그중에 하나지만 이제 너무 많은 정보들에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사람의 불안감을 이렇게 조장하는 경우도 있고 "뭐만 드시면 다 좋아진다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을 억제하고 조절을 잘하면은 이렇게 몸이 좋아지지만 뭐 한 가지를 계속 많이 드시거나 계속 매일 먹어서 이렇게 뭔가 특효약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뭐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을 아니면 건강식품 같은 거를 이제 팔려고 사실은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이렇게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41세 남자분이 2016년도 세브란스에서 심방세동 진단받고 전국도자를 이렇게 받으셨네요. 1년 6개월 주기로 재발을 하신다. 작년 4월에 세 번째 시술 후 정상맥 유지 중입니다. 젊으신 분들이 사실은 부정맥이 생기면은 아까 말씀드린 심방세동은 심장의 노화랑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부정맥의 양상이 노화 말고 다른 게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장에 아까 보여드린 폐의 어떤 정맥을 이렇게 시술하는 게 보통 기본적인 그런 시술 방법인데 다른 곳에서 나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세 번째 시술을 하신 이후에는 그런 포커스가 잘 잡혀 가지고 아마 이렇게 잘 유지가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제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인제 부정맥이 시술을 하고 나서 기본적인 시술만 받으신 분들 말고 젊으신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재발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이 큰 효과가 없는 것보다는 나타나는 이 부정맥의 발생 요인이 다른 분들 잘 치료가 되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치료가 좀 이렇게 달라졌다. 그리고 요인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관리라든지 예방이 물론 좀 필요하지만 좀 발생 기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이렇게 유지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호주에서 노가다꾼 괜히 이게 좀 외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지인분이 최근 몇 달 동안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증상이 생긴다. 뭐 이 근처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도 괜찮을지 뭐 아무래도 이제 근처 내과에 가시면은 전문 분야가 이렇게 좀 하지만 먼저 증상이 있을 때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꼭 대학병원에 오지 않아도 이렇게 좀 근처 병원에서 이렇게 검진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심장 전문으로 이렇게 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일반 내과에서도 우리가 뭐 72시간 붙여서 하는 패치 심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돼 있고 요즘에는 반지 형태로 혈압을 재거나 엑스레이 심전도를 보면은 그분들이 인제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인제 "대학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뭐 "별로 이렇게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인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는 특히 인제 그 24시간 동안 72시간 붙이고 하는 검사는 대학병원에서 하거나 그쪽 병원에서 이렇게 하거나 검사에 특히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근처에 우선 가까운 병원을 가셔 가지고 한번 대학병원은 좀 어떤 병원은 이제 많이 또 기다리거나 또 검사하는데 또 이렇게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거나 인제 그런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근처 병원에서 한번 기초적인 검사는 해 보고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이렇게 되게 돼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대인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인제 어떻게 보면 만담과 또 이렇게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하여튼 이제 긴 내용 이렇게 잘 들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